엄마, 앞으로 우리 좀 부르지 말아주세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든 채 멈췄죠.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나요? 부르지 말라고요. 제가 언제 자주 불렀다고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김치를 접시에 담고 밥그릇을 3개 꺼내 놓았죠. 평범한 저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수진이를 데리고 온다고 했거든요. 현관문이 열렸을 때만 해도 좋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먼저 인사를 건넸죠.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35주라고 했던가요? 이제 곧 제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달랐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앉아라, 밥 차려놨다. 저는 일부러 밝게 말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아들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둘 다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더군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우리 좀 부르지 말아주세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르지 말라니요.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 보자고 했던 게 전부였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불렀는데 말입니다. 수진이 이제 임신 35주라 절대 안정이래요. 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경조사나 모임은 저 혼자 갈게요.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게 무슨 소리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짧게 대답했어요. 쓸데없이 자꾸 부르지 마세요. 쓸데없이.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팠어요. 우리도 이제 가정이 있잖아요. 아들이 덧붙였죠. 저는 그저 아들 얼굴이나 보고 싶어서 며느리 뱃속에 있는 손주 생각에 한 번씩 오라고 했던 건데요. 그게 쓸데없는 일이었나요? 제가 방해가 됐었나 봅니다. 식탁 위에 된장찌개는 여전히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따뜻해 보이지 않았어요. 입맛도 사라졌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냥 출산까지만이라도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요. 말은 공손했지만 속마음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귀찮다는 거였죠. 아들도 며느리도 이제는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밥은 한 숟갈도 못 넘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금방 일어났어요. 밥을 거의 먹지도 않고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배웅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혼자 남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개의 밥그릇이 거기 있었어요. 하나는 제 것, 하나는 아들 것, 하나는 며느리 것. 그런데 이제 그 자리는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릇들을 치웠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쓸데없이 부르지 마세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아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 아들을 키웠어요.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미용실 한 번 가지 않으면서요. 아들이 대학 갈 때까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게 제 행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저를 쓸데없는 존재라고 했어요. 싱크대에 기대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 옆 바구니에는 제가 손바느질로 만들던 손싸개가 있었어요. 하얀 천에 노란 실로 술을 놓았죠. 손주가 태어나면 이걸 선물하려고 했던 겁니다. 밤마다 조금씩 만들었어요.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아서요. 손주 얼굴을 상상하면서요. 손싸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이걸 줄 일이 있을까요? 손주 얼굴은 볼 수 있을까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제 품에 안겨 잠들던 모습, 학교 다녀오면 엄마 배고파 하던 목소리, 대학 합격증을 들고 와서 웃던 얼굴이요. 그때는 제가 아들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었어요. 아들에게는 이제 며느리가 있고 곧 아이가 태어날 거고 그 새로운 가족이 전부가 된 거였죠. 저는 그저 과거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쓸데없는 사람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로 돌아간 꿈이었죠.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보니 현실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시간이 흐르길 기다렸죠. 혹시 아들이 다시 마음을 바꿀까 싶어서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문자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로 쓸데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출산 소식이 문자로 왔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죠.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수진이랑 아기 모두 건강해요. 사진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기쁘긴 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먹먹했죠. 병원 이름도 없었고 몇 시에 태어났는지도 없었어요. 그냥 건강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은 나중에.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나중이 언제인가요?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아니면 한 달 뒤인가요? 보통은 출산하면 바로 사진을 보내주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답장을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축하한다. 아기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란다. 그렇게 보냈어요. 짧게요. 더 이상 뭐라고 쓸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도 병원에 가도 되냐는 말도 하지 못했죠. 아들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거든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사진은 여전히 오지 않았죠. 저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혹시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손주 보러 갔어? 얼마나 예뻐? 친구는 신나서 물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니, 아직 못 봤어. 뭐, 벌써 한 달 다 됐는데? 애들이 왜 안 보여줘? 친구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죠. 저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몸조리 중이라서 나중에 보여준대.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한테 손주를 안 보여주다니. 요즘 젊은 것들은 참. 친구는 중얼거렸어요. 저는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서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손주를 보고 있는데 저만 못 보고 있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저 며느리 몸 조심하라는 말에 동의했을 뿐인데요. 100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100일 언제니? 음식 준비하려면 미리 알아야 하는데.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100일은 조용히 할 거예요. 친정 식구들이랑만요. 나중에 사진 보내드릴게요. 또 나중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랑만 한다고요. 저는 빠지는 거였죠. 제가 시어머니인데 제가 이 아이의 할머니인데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왜 나만 빼느냐고 물으면 아들은 뭐라고 할까요? 또 부담 주지 말라고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0일이 지나갔습니다. 사진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먹고 잠들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며느리 수진이의 SNS를 보게 됐어요. 친구가 며느리 이름을 언급하면서 알려줬거든요. 저는 호기심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진이 가득했어요. 손주의 사진이었습니다. 100일 사진도 있었고 일상 사진도 있었죠. 하얀 100일 한복을 입은 모습, 엄마 품에 안긴 모습, 할머니랑 있는 모습이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해준 미역국.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 엄마랑 아기 낮잠. 이게 행복이지. 엄마 덕분에 육아가 수월해요. 감사합니다. 그런 글들이 가득했어요. 사진마다 행복한 모습들이었죠. 며느리는 웃고 있었고, 친정 어머니도 웃고 있었고, 아기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는 매일 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요. 아기를 안고 밥을 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 한 장도 받지 못했는데요. 저도 할머니인데요. 저도 손주를 안고 싶었는데요. 저도 밥을 해주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화면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서러웠거든요. 왜 저만 빼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저 며느리 몸 조심하라는 아들 말에 동의했을 뿐인데요. 며칠 동안 밥맛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냥 누워만 있고 싶었죠. 친구들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손주 이야기를 하면 또 거짓말을 해야 했거든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저는 전을 부쳤습니다. 혹시나 싶어서요.
아들이 올까 싶어서요. 명절인데 안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죠. 현관문만 쳐다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네 집에서 명절 보내요. 아기가 어려서 이동이 힘들어요. 또 며느리 쪽이었습니다. 저는 식어갔어요. 저는 혼자 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컸죠. 남편 제사 때도 이렇게 혼자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명절도 혼자였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 너희끼리 잘 살면 됐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내 삶을 살자. 그렇게 다짐했어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로요. 그냥 제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1년에 한 번, 이날만큼은 아들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며느리 쪽 일정이 많아도 돌아가신 아버지 제사는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였어요. 예전에는 아들이 와서 도와줬는데 이제는 혼자 다 해야 했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손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일 뻔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사상을 다 차려놓고 앉아 있었어요. 남편 사진 앞에 촛불을 켰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죠. 젊은 시절 사진이었거든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을 아들 위해 살았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9시가 되었어요. 10시가 되었죠.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제사도 오지 않는구나. 저를 혼자 올렸습니다. 남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1번, 2번. 일어서는데 허리가 아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예전엔 괜찮았는데요. 제사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하나씩 내리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르겠다. 내년에도 이렇게 혼자 제사를 지낼까요? 아니면 그냥 지내지 말까요? 아들도 안 오는데 굳이 제가 지낼 필요가 있을까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결심이 섰어요. 이제는 내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자.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산 세월이 얼마인가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앉던 자리에 앉았어요. 예전에 명절 때 며느리가 앉았던 그 자리였죠. 이상하게 그 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서랍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이었어요. 유언장이라고 제목을 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장을 이어갔죠. 나 박영자는 이 글을 쓴다. 내 아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이다. 글을 쓰면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종이에 번졌지만 계속 썼습니다. 아들에게는 물려줄 재산이 없다. 이 집도 내 예금도 모든 것은 내 손주 이름으로 복지재단에 기부한다. 펜을 멈췄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했죠. 아들은 이제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 재산도 필요 없을 거예요.
며느리 집안이 넉넉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차라리 의미 있는 곳에 쓰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손주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손주만큼은 인연의 소중함을 배우길 바랐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요. 할머니가 어떤 존재인지를요. 이 아이만큼은 따뜻한 세상을 만나길 바란다. 사람을 쓸데없다고 여기지 않는 세상을. 글을 다 쓰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죠. 언젠가 이걸 꺼낼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요. 이 집에서, 이 동네에서 계속 아들을 기다리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남편 옷이 아직 남아 있었죠. 한 번도 버리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씩 꺼내서 상자에 담았어요. 여보, 이제 다 보내야 할 것 같아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들 어렸을 때 물건들도 나왔어요. 공책, 상장, 운동화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죠. 만지작거리다가 상자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결혼 전에 준 선물도 있었습니다. 손수건이었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쓰인 카드와 함께요. 그때는 며느리가 착하다고 생각했었죠. 이렇게 예쁜 선물을 주다니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요. 손수건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더 이상 간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 정리가 끝났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집 좀 팔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사장님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요? 아드님이랑 상의는 하셨어요? 상의할 필요 없어요. 제 집이니까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알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어차피 아들은 관심도 없을 테니까요. 집이 팔렸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한 달 만이었죠. 계약금을 받고 잔금을 받고 집을 비웠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겼어요. 옷 몇 벌, 남편 사진, 유언장이 전부였죠. 나머지는 다 버렸습니다.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소개해준 곳이었어요.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죠. 집도 구했습니다. 작은 단칸방이었지만 충분했어요. 저 혼자 살기엔 딱 좋았거든요. 이사 가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아들을 키운 집이었고 남편과 살았던 집이었죠. 현관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안녕. 작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시골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죠. 아들과 함께 걷던 길, 며느리를 처음 만났던 식당, 손주 생각하며 손싸개를 사러 갔던 가게요. 모두 추억이 되어 갔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점점 멀어지는 도시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는 시골로 이사 간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답장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긴 여행이 될 것 같았거든요.
시골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단칸방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면 산이 보였고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렸죠. 도시의 소음과는 달랐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가끔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죠.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산책을 하고 텃밭을 가꿨어요. 이웃들은 친절했습니다. 김치를 나눠주고 된장을 주고 가끔 반찬도 가져다 주었죠.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겠어요. 이웃 할머니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게 편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편했어요. 아무도 저를 쓸데없다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죠. 그냥 저는 저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사 간다고 문자를 보낸 뒤로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주소도 묻지 않았고 전화도 없었죠. 아마 며느리가 좋아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멀리 가버렸으니까요. 가끔 손주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얼마나 컸을까요? 돌이 지났으니 걸어 다니겠죠. 말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할머니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할머니라는 존재 자체를 모를까요? 텃밭에서 상추를 따다가 멈췄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빨리 다른 생각을 했죠. 내 삶을 살자. 손주는 아들이 키우는 거니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단풍이 들기 시작했죠. 시골의 가을은 아름다웠습니다. 산 전체가 빨갛게 물들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요즘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았는데 왜인지 그날은 받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1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거든요.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왜 전화했니?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돌잔치예요. 아들이 말했어요. 민준이 돌잔치요. 다음 주 토요일인데 오실 수 있죠? 돌잔치. 손주의 돌잔치였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제 손주 이름인데 저는 지금까지 몰랐던 겁니다. 민준이? 네, 저희 아들이요. 돌잔치 하는데 어머니도 오셔야죠. 아들의 목소리는 의무적이었습니다. 초대가 아니라 통보 같았어요. 와야 한다는 거죠. 마치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처럼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가고 싶지 않다고 할까요? 아니면 바쁘다고 거짓말을 할까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손주 돌잔치인데요. 그래, 알았다. 겨우 대답했습니다. 시간 맞춰갈게. 네, 장소는 문자로 보낼게요. 그럼. 아들은 빨리 전화를 끊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잠깐. 제가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준이는 건강하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건강해요. 그래, 잘 됐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럼 끊을게요. 아들이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년 만에 들은 아들 목소리였는데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서먹했죠. 남처럼 느껴졌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돌잔치 장소와 시간이었어요.
호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제법 큰 호텔이었습니다. 화려하게 하나 봐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가면 또 상처받을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반기지 않을 테고 아들도 형식적으로만 대할 게 뻔했죠. 하지만 안 갈 수도 없었습니다. 손주 돌잔치인데요. 제가 할머니인데요. 그 자리에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번 돌잔치가 끝나면 정말로 인연을 정리해야겠다고요.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말자고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유언장이 거기 있었어요. 봉투 안에 들어 있었죠. 꺼내서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걸 가져가야 하나 고민했어요. 결국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제 마음을 전해야 했거든요. 이게 마지막이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돌잔치 날이 다가왔어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입을 만한 옷이 없었죠. 시골로 올 때 다 버렸거든요. 장에 나가서 옷을 샀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였어요. 수수하지만 단정했죠.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이 늙은 것 같았어요.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도 더 새었죠. 그래도 할머니답게 입어야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돌잔치 전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됐죠. 며느리를 보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손주를 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야 할까요? 유언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봉투에 넣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이걸 언제 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져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겨우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손주가 제 품에 안기는 꿈이었죠. 할머니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보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 방이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옷을 입고 화장을 조금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오랜만에 차려입으니 딴 사람 같았어요. 버스를 타고 도시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익숙했다가도 낯설었어요. 1년 만에 보는 도시였거든요. 건물들은 여전했고 사람들은 바빴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어요. 샹들리에가 빛나고 사람들이 북적였죠. 돌잔치장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새로운 세상이 있었습니다. 잔치장은 화려했습니다. 풍선이 가득했고 꽃 장식이 예뻤어요. 테이블마다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중앙에는 큰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손주의 사진들이 슬라이드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입구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모르는 얼굴이었죠. 며느리 쪽 친척들인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금사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한복이었죠. 머리도 예쁘게 올리고 화장도 진하게 했습니다. 옆에는 친정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손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어요. 하얀 돌복을 입은 작은 아이였죠. 동그란 눈, 통통한 볼, 참 예쁘더군요. 제 손주였습니다. 1년 만에 보는 거였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을 내디뎠어요. 가까이 가고 싶었거든요. 손주를 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손주를 꼭 안고 있었거든요. 볼에 뽀뽀를 하고 웃으며 흔들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구경하며 사진을 찍었죠. 우리 외할머니가 제일 예뻐하시네. 누군가 말했어요. 외할머니.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친할머니인 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저 입구에 서서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조용히 구석으로 갔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거기서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멀리서요. 민준이는 울지 않았어요. 외할머니 품에서 편안해 보였죠. 가끔 웃기도 했습니다. 손을 흔들며 까르르 웃는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아들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죠. 저를 찾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사람들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렇게 민준이의 첫 돌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부모님께서 준비하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었어요. 병원에서 처음 하는 모습, 100일 사진, 돌아누운 모습, 기어다니는 모습이요. 모든 사진에 며느리와 외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도 있었고요. 셋이서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족처럼요. 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단 한 장의 사진에도 제가 없었어요. 마치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 사람이 볼까봐 조심스럽게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다시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사람들은 웃고 있었죠. 행복한 잔치였습니다. 모두에게요. 저만 빼고요. 떡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도우미들이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떡을 나눠줬어요. 저에게도 왔죠. 드세요. 분홍색 떡이었습니다. 손에 쥐고 바라봤어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거든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야 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혼자 서 있었어요.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는 걸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인사는 공손했지만 눈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왔다. 저도 짧게 대답했어요. 자리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자리가 불편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했죠. 하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어요. 괜찮다. 며느리는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요. 저도 더 이상 서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화장이 번졌죠.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거울을 바라봤어요. 왜 여기 왔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차라리 안 올 걸 그랬나? 후회가 밀려왔어요.
오히려 더 상처만 받은 것 같았거든요. 다시 잔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잡이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여러 물건들이 놓여 있었죠. 실, 붓, 돈, 청진기요. 민준이를 테이블 앞에 앉혔습니다. 외할머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며느리도 옆에 있었고요. 아들은 카메라로 찍고 있었죠. 민준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무엇을 잡을지 기다리고 있었죠. 민준이가 붓을 잡았습니다. 와, 예술가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외할머니가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민준이 최고야. 볼에 뽀뽀를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잔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인사를 하고 선물을 주고 아이를 한 번씩 안아보고 갔죠. 저도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유언장이 들어있는 봉투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이를 안고 있었어요. 아들도 옆에 있었죠. 이건 내 마음이야.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나중에 읽어봐라.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아들도 옆에서 같이 봤죠. 표정이 변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아들도 놀란 표정이었죠. 잔치장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주변만은 조용했어요. 이상한 침묵이 흘렀죠.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고 있었죠. 저는 그저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을 전했으니 이제 할 일은 다 한 거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참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뒀죠. 이제는 숨길 필요도 없었거든요. 잘 살아라. 그 말을 마지막으로 돌아섰습니다. 잔치장을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죠. 복도를, 로비를, 호텔 밖으로요. 밖은 추웠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옷깃을 여몄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죠. 돌아보니 호텔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손주가 있었어요. 제가 안아보지도 못한 손주가요.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지나갔죠. 화려했지만 쓸쓸했습니다. 제 마음처럼요. 손에 쥔 가방이 가벼웠습니다. 유언장을 건네고 왔으니까요. 이제 제 마음도 전했고 할 일도 다 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시 울렸습니다. 또 아들이었죠. 계속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끈질기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껐습니다. 더 이상 울리지 않았어요. 조용해졌죠. 버스 안은 다시 적막했습니다.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마을은 조용했죠. 가로등도 몇 개 없었습니다. 어둠 속을 걸어 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전등을 켰어요. 작은 방이 보였죠. 아무것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앉아버렸어요. 힘이 빠졌거든요. 돌잔치에서 본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잔치장, 웃고 있는 사람들, 손주를 아는 외할머니, 며느리의 금사한복, 아들의 무표정한 얼굴이요. 그리고 제가 없는 사진들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이제는 참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악몽을 꿨어요. 손주가 저를 모르는 꿈이었죠. 할머니가 누구예요? 라고 묻는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제대로 잔 것 같지 않았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어요. 문자도 왔죠.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읽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왔어요. 이웃인가 싶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을까요? 아들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얼굴이 수척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죠. 엄마. 아들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들어와라.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둘러봤죠. 좁은 방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앉아라. 의자를 내밀었어요. 아들은 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저를 바라봤죠.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너무 어렸어요. 그 말과 함께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아들이 우는 걸 본 게 얼마만인가요?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았죠. 편지를 읽고 수진이랑 둘이서 며칠 동안 얘기했어요.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어머니한테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아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바라봤어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수진이가 그랬어요. 자기 엄마만 생각하고 어머니는 생각 안 했다고요. 아들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우리 편한 대로만 살았어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제 앞에서요. 엄마, 죄송해요.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내서요. 어린아이처럼 울었죠. 제 가슴도 무너졌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그래. 겨우 말이 나왔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다. 아들은 계속 울었어요. 한참을 울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아와 주세요.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엄마, 다시 우리 곁에 있어 주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늦었어.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라. 아들이 다급해졌습니다. 엄마, 제발이요. 민준이가 할머니 찾을 거예요. 그 말에 잠시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민준이, 제 손주요. 제가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이요. 하지만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는 외할머니가 있잖니. 그걸로 충분해. 엄마, 아들이 또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저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이제 어른이잖니. 아들을 바라봤어요. 너도 이제 아빠야. 내 가족을 잘 돌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았어요. 엄마는 괜찮아. 여기서 잘 살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외롭고 쓸쓸했죠. 하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거라. 아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엄마,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생각할 것도 없어. 이미 결정했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문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멈춰섰죠. 민준이가 크면 뒤돌아봤습니다. 그땐 다시 찾아와도 될까요?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겨우 대답했어요. 그 아이가 크면 그땐 오너라. 미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지어지지 않았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죠.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을길을 걸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저도 모르게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잘 가거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시골의 겨울은 추웠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고 눈이 내렸죠. 혼자 지내기엔 더 힘든 계절이었어요. 난로를 켰습니다. 방 안이 따뜻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준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이제 돌이 지났으니 걸어 다니겠죠. 말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엄마, 아빠라고 부르겠죠. 그런데 할머니라는 말은 할까요? 외할머니만 부를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빨리 다른 생각을 했어요. 텃밭 일을 하거나 이웃과 수다를 떨거나 산책을 나갔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혼자 명절 보내면 쓸쓸하잖아요. 우리 집에서 같이 먹어요. 친절한 제안이었죠. 괜찮아요. 저는 혼자가 편해요. 거절했습니다. 남의 집 명절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웃 할머니는 아쉬워하며 돌아갔어요. 명절이 되었습니다. 혼자 간단하게 차례상을 차렸어요. 남편 사진 앞에 밥 한 그릇, 나물 몇 가지요. 저는 부치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기엔 많았거든요.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혼자네.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아들도 손주도 없어 이게 내 인생인가 봐.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절날 우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봤습니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읽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눌렀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준이가 엄마 말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라는 말도 곧 할 것 같아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뒤뚱뒤뚱 걷고 있었죠. 웃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손주는 정말 많이 컸어요. 얼굴도 더 또렷해졌고 표정도 풍부해 보였죠. 예쁜 아이였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사진만 저장했어요.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을 가끔 꺼내봤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텃밭에 씨를 뿌렸어요. 상추, 고추, 토마토요. 땅을 파고 씨를 심고 물을 주었죠.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웃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제 사정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사는 할머니일 뿐이었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저희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하실 분을 찾고 있어요. 젊은 직원의 목소리였어요. 무슨 봉사요? 어린이들한테 바느질 가르쳐 주시면 되세요. 한 달에 한 번만요. 바느질이라 제가 할 수 있는 거였죠. 평생 해온 일이었거든요. 그래요, 해볼게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복지관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었어요. 아이들이 모였고 저는 바느질을 가르쳤죠. 단추 다는 법, 구멍 꿰매는 법, 간단한 주머니 만드는 법이요. 아이들은 신기해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할머니 손 진짜 빨라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지관 직원이 제안했어요. 어르신, 기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부요? 네, 저희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기금을 모으고 있거든요. 생각해 봤습니다. 제 재산이요. 유언장에 썼던 그 재산요. 복지재단에 기부한다고 했었죠. 그래요, 기부할게요. 결정했습니다. 제 전 재산을요. 직원이 놀랐어요. 전 재산이요? 그건 괜찮아요. 어차피 쓸 곳도 없고 아이들한테 쓰이는 게 나아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복잡했지만 천천히 했어요. 집 한 돈, 예금 모든 것을 기부하기로 했죠. 단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손주 이름으로 해주세요. 손주 이름이요? 네, 김민준. 그 아이 이름으로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확실하게 썼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복지관에 제 이름이 걸렸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기증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싶은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절했지만 복지관에서는 고집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하셨는데 당연히 알려야죠. 결국 동의했어요. 복지관 벽에 명패가 걸렸습니다. 박영자 여사 평생 가족에게 바친 사랑을 세상으로 나누다.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기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명패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뿌듯하면서도 쓸쓸했죠. 제 인생이 저 명패 하나로 정리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복지관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왔죠. 뒤돌아봤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아빠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많이 컸어요. 이제 제법 아이 같았죠. 동그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저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 할머니가 누구야, 아빠?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또렷했죠. 아들이 무릎을 꿇고 민준이 눈높이에 맞췄어요. 민준아, 저분이 내 할머니야. 민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머니? 외할머니? 아니야, 아빠 엄마. 진짜 할머니. 민준이가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작은 발로 뒤뚱뒤뚱 걸어왔어요. 할머니? 그렇게 불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흘러내렸죠. 민준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작은 손에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할머니, 우리 아빠가 찾았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제가 썼던 유언장이었어요. 그 편지요. 그리고 그 아래 아들이 쓴 글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요. 용서해 주세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글씨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요. 제 품에 안았어요. 할머니, 왜 울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해서 그래. 겨우 대답했어요. 민준이가 제 볼을 만졌습니다. 울지 마, 할머니. 그 말에 더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들도 옆에 와서 저를 안았어요. 셋이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복지관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복지관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제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이었죠. 이렇게 손주를 가까이에서 느낀 게요. 따뜻했습니다.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제 마음까지 녹이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눈가가 붉었어요.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알았니? 제가 먼저 물었어요.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큰 기부를 하셨다고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이름으로 하셨다면서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아이 이름으로 했어. 민준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내 이름이 여기 있어? 그래, 있단다. 벽에 걸린 명패를 가리켰죠. 민준이는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엄마,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오세요. 제발이요. 또 그 말이었어요. 이미 얘기했잖니. 나는 여기서 괜찮아. 아니에요. 민준이가 할머니 필요해요. 민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도 정말 반성했어요. 매일 울면서 어머니 얘기를 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요. 저를 그렇게 피했던 며느리가요. 거짓말하지 마라. 정말이에요. 수진이가 편지를 써왔어요. 아들이 가방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어요. 받아들었습니다. 며느리의 필체였어요. 서툰 글씨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첫 아이를 가지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입덧도 심했고 출산도 무섭고 애 키우는 것도 막막했어요. 그래서 제 엄마한테만 매달렸습니다. 제 엄마가 편했거든요. 어머니께도 손 내밀어야 했는데
그게 더 어렵게 느껴졌어요.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글을 읽는데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도 저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를 기다리셨다는 걸요. 어머니가 해주신 따뜻한 밥, 챙겨주신 말씀들, 그게 다 사랑이었다는 걸요. 철이 없었습니다. 엄마 노릇하느라 어머니 마음은 몰랐어요. 돌아와 주세요. 이제 제대로 며느리 노릇하겠습니다. 글을 읽는데 눈물이 또 났습니다. 편지를 접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해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한테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주고 싶어요. 민준이가 제 옷을 잡아당겼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가자.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순수했죠. 할머니 방도 있어. 아빠가 만들어줬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방을요. 제 공간을 만들어 두었다니요. 정말이니?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할머니 사진도 있어. 엄마가 걸어뒀어. 제 사진이요. 상상이 안 됐습니다. 며느리가 제 사진을 걸어뒀다니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야 할까요? 다시 그 가족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죠? 또 외면당하면요? 하지만 민준이를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이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했습니다. 진짜 할머니요. 외할머니만으론 부족했어요. 친할머니도 있어야 했죠. 좋아. 입을 열었습니다. 한번 믿어보마.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엄마. 민준이도 까르르 웃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온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얼마 만에 웃는 걸까요? 며칠 뒤였습니다. 아들이 차를 가지고 시골로 왔어요. 짐을 싸는 걸 도와줬죠. 엄마, 짐이 이게 다예요?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이게 다야.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옷 몇 벌과 남편 사진, 그리고 손싸개요. 손싸개요? 아들이 물었어요. 응, 민준이 태어났을 때 만들던 거야. 손싸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하얀 천에 노란 실로 술을 놓은 거였죠. 이제야 주게 됐네. 아들이 손싸개를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라.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잖니.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이가 계속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강아지 있어. 그래. 이름이 뭔데? 복실이. 복실이? 예쁜 이름이네. 민준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웠습니다. 이런 게 할머니 노릇이구나 싶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동네 근처였어요. 아들이 새로 산 아파트였죠.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 지냈니? 짧게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다가와 절을 했습니다. 깊게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으켜 세웠어요. 됐어. 이제 그만하자.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아줬어요. 처음으로요. 그래, 울어라. 다 울어. 며느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품에서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따뜻했어요. 거실에는 민준이 장난감이 있었고 소파는 편안해 보였죠.
어머니 방은 이쪽이에요. 며느리가 안내했습니다. 방문을 열었어요.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침대도 있고 옷장도 있었죠. 그리고 벽에는 제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민준이가 매일 이 사진 보고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제가 가르쳤어요. 이분이 내 할머니라고요. 고마웠습니다. 늦었지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죠. 어머니가 좋아하신다고 그이가 말해줬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다 같이 앉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민준이, 그리고 저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이가 유치원 이야기를 했고 아들은 회사 이야기를 했죠.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특별했어요. 이런 저녁을 얼마나 바랐던가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 와서 같이 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할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알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됐어. 이제 그 얘기 그만하자. 며느리가 미소 지었어요. 처음 보는 편안한 미소였죠. 밤이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방으로 왔어요. 할머니, 자장가 불러줘. 자장가? 할머니가 노래를 못하는데. 괜찮아. 그냥 불러줘. 이불을 덮어주며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툴렀지만요. 민준이는 금방 잠들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별도 보였죠? 남편이 생각났어요. 여보, 우리 손주 봤어? 이렇게 예쁜 아이였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차 드시겠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그래, 마실게. 함께 차를 마셨어요. 따뜻한 차였습니다. 엄마, 아들이 말했어요. 오늘부터 매일 저녁 같이 먹어요. 약속할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며느리도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가끔 주말에 민준이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데이트도 좀 하고요. 웃음이 났어요. 그래, 얼마든지. 할머니가 손주 봐주는 게 당연하지. 셋이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가족의 온기요. 그날 밤 제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편안했어요. 마음이 따뜻했죠. 사람의 인연은 끊는 게 아니라 다시 배우는 거더군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손주가 그걸 알려줬어요.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다시 엄마가 됩니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에 잠이 깼어요. 할머니, 일어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침 먹자. 손을 잡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식탁에는 아침이 차려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준비한 거였죠. 어머니,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어. 정말 잘 잤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잔 게요.
다 같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 끝나고 같이 놀자. 그래, 그러자. 할머니 손 싸게 보여줘. 친구들한테 자랑할래. 웃음이 났어요. 그래, 보여줄게.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기적 같은 아침이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창밖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아침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누군가 아는 분의 이야기 같으셨나요?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순간, 내 한몸 추스르기도 버거운 순간들이요. 하지만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이기에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기에 그 누구보다 깊이 아파하고 또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기도 하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손 내밀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다가 보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